네, 안녕하십니까. 제2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들은 맛있게 드셨는지요? 아마 중국이나 대만은 분들은 아마 점심시간이 좀 빨랐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2 세션 주제는 저거네요. 제국의 확장과 동북아 이야기라는 주제입니다. 제2 세션은 세 분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2 세션 사회를 맡은 저는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 연구소의 서광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까 오전에도 네 분의 발표와 토론이 아주 뜨겁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제2 세션도 똑같이 발표와 토론 활발하고 또 이 재미있는 대화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2 세션에서는 먼저 이렇게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앞에 오전 세션에서도 좀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동시 통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발표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혼자 방에서 아마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조금 대회장에서 발표한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천천히 말씀을 해주신다면 통역을 하는데 굉장히 수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목포대학교의 탁현진 선생님께서 1934년 동경부 수산회의 조선시찰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발표는 20분 정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탁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대 탁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논문의 주제는요. 1934년 도쿄부 수산의 조선 시찰이라는 제목입니다. 1934년에 도쿄만의 간척으로 인해서 김양식 업자들이 생계를 잃게 되면서 500여 명의 조선으로 이주를 위해서 도쿄부 수산이라는 곳에서 조선 시찰을 오거든요. 그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은 1930년대 고흥기역에서 김양식장을 찍은 사진입니다. 김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다 같이 아주 오래부터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도경 또 삼국사기에 보면은 해조류를 먹었다는 기록도 있고 일본에서도 7세기, 8세기부터 해조류를 공납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두 나라에서는 17세기가 가면은 똑같이 비슷한 시기에 양식을 시작합니다. 김양식을. 한국에서는 광양에서 시작되었고 일본에서는 도쿄만에서 김양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한국 강점 이후로는 이제 두 지역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그 전에는 좀 양식의 규모가 작았다면은 일제 강점이 되면서 양식지가 확장되고 그리고 생산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30년대 그 전부터 계속되었던 도쿄만의 이제 간척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김양식 양식지를 잃게 되고 조선으로의 이주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 책을 중심으로 이걸 썼습니다. 조선에 있어서 해태 양식업에 대한 대안이라는 책인데요. 도쿄부 수산회에서 34년 12월 조선의 옹진군과 그리고 전남, 무안 지역을 시찰하고 그것을 보고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보시면 용호도 그리고 무안 해남의 현황을 알 수 있을 뿐더러 어업조합 그리고 해태업조와 관련된 그 규약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제강점기 조선 그리고 일본에서 김양식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광양의 김시식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곳이고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김양식에 성공했다고 하는 김여익입니다.
조선에서의 김양식은 아까 봤던 그 인물에 의해서 1940년대 시작이 됩니다. 이때 방식은 위에 보시던 죄송합니다. 이 방식인데 광양에서 처음 시작된 방식인데 대나무나 밤나무 가지를 갯벌에 직접 꽂아서 하나씩 꽂아서 했기 때문에 일본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가게 되면 완도 고금도의 정시원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영홍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고안이 됩니다. 이 방식인데 어살에서 고안을 해서 이 방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0년대 전남 수산시험장의 간해고에 의해서 밑에 보시면 이 부홍 방식으로 진화가 됩니다. 이 부홍 방식은 이 영홍 방식보다 생산량이 3배나 더 많기 때문에 이후 전국 각지로 퍼지게 되고 일본보다도 훨씬 더 진화한 방법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7세기 후반 도쿄만에서 중심으로 김양식이 시작되었고 1900년대 이전까지 도쿄만에서는 하나의 갯벌에 꽂아서 그곳에서 착생부터 생산까지 이루어졌다면 1900년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착생을 하는 곳과 그리고 양식을 하는 곳이 이원화되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자, 한국 수산지에 약간 좀 발표문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 수산지에 나타난 김양식 현황 먼저 보겠습니다. 울산만, 낙동강, 그리고 하동강, 장직회로, 완도, 장자도 등등에서 김이 많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돌김이 생산된 곳도 있긴 한데 김양식이 왕성하게 행해지는 곳은 하동, 돌산, 광양, 그리고 곤양입니다. 광양은 김양식이 처음 시작되었을 뿐더러 당시까지 김 생산에 있어서 전국에 1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그때는 지금은 광양이 제철이 생기면서 간척되고 해서 김양식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1950년대 후반 김양식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봤듯이 광양에서는 이 일본홍 방식이 해방 후까지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연봉이나 부엉이 되는데 와 달리 이쪽은 계속 일본홍 방식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910년 강점 이후 이전을 해서 이제 일본 어민들도 김양식 업자들도 조선으로 진출합니다. 물론 여기는 아니지만 이와 더불어서 생산 방법, 마른 김을 만드는 방법을 개량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도쿄의 그 김으로 개량을 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었고 그와 동시에 전남 그리고 경남으로 이주를 합니다. 전남에서는 1907년 히로시마 사람들에 의해서 김양식을 조사하고 12년 완도로 몇몇 사람들이 이주해서 김양식을 합니다. 경남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1907년 후쿠야마 출신의 사람들이 낙동강에서 김 제조 시험을 하게 되고 11년부터 이제 와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 일본 양식업자들은 1908년 어업법 그리고 1911년 어업법 이걸 통해서 대규모 김양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일본은 김양식은 총독부 그리고 도의 지원에 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이 일본의 지원에 대해서 조선의 어민들은 좀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내용은 83쪽 14번 각주에 그 반대의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본 김양식업자들은 1920년대가 되면 직접적으로 양식을 하는 것보다는 중매인, 지도, 검사업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김양식이라는 것 자체가 겨울철 11월 말부터 3월, 4월까지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외의 기간에는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조선인들은 또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당시 일본인들은 기업적으로 대규모로 했는데 생산성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가 되면 일본인들은 모두 빠지게 되고 조선인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김양식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김양식은 이제 1920년대 중반이 되면은 서해안을 따라서 황해도까지 확장이 되게 됩니다. 26년 황해도 옹진군 용호도 부근에서 김양식이 시작이 되고 30년대가 되면 인천 월미도
그리고 충남과 전북에서도 김양식을 성공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정문기 선생이 그 자신의 논문 조선해태에서 쓴 그림인데요. 동경만과 전남 그리고 이 황해도 옹진 부근이 일본하고 견주어도 부족한 면만큼 많은 김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이제 도쿄부 수산의 조선 시찰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도쿄 김약식장의 위기입니다. 도쿄만이 매립되고 도쿄만이 1930년 전까지 이 정도였다면 45년까지 이렇게 또 매립지가 활발히 늘어납니다. 이렇게 매립지가 늘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김양식을 할 만한 곳은 줄어들게 됩니다. 앞에 표에 보시면은 24년경에는 24년과 30년을 비교하면은 거의 12%가 줄어들고 생산액도 13%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약 500여 명이 김양식을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날 간신히 살아가는 꼴로 위기에 빠지게 되고 동경어업조합 그리고 도쿄부 수산에 요청을 해서 조선으로의 이주를 희망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쿄어업조합에서는 조선 총독부에 서한을 보내서 조선으로 이주가 가능한 곳이 있느냐 묻게 되고 조선 총독부에서는 그 조선 총독부는 각 도로 또 그것을 보내게 됩니다. 황해도만이 회신이 오는데 300호에서 500호까지 이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도쿄부 수산에 이 3명이 이제 조선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조선 해태의 시찰은 필요하며 근무인 것 같아서 최소의 인원 3명만을 꾸려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일정입니다. 11일에 부산에 도착하고 12일에 경성에 도착해서 총독부 수산계 관계자들과 밥을 먹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13일에는 황해도청으로 가서 해주를 방문해서 거기서 황해도청 관계자들과 또 간담회를 하게 됩니다. 14일 옹진도청 군청을 간 후에 용호도에서 1박 2일간의 시찰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육지로 와서 16일 광주에 도착을 하고 18일에 목포에 옵니다. 그래서 2박 3일간 해남과 무안 지역을 시찰을 하게 되고 부산을 도착해서 22일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약 한 12일의 일정으로 이제 옹진군과 그리고 목포를 시찰하게 됩니다. 이거 대표적인 지역인데요. 14일, 15일 용호도 그리고 목포를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용호도입니다. 용호도는 사실 그 전부터 어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옹진군 연평도 가까운 데 있어서 조기업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고 조선해 수산조합, 황해도 지부 그리고 수산학교 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황해도 지역은 남해안과 달라서 물이 좀 차기 때문에 김양식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20년대 초반 김양식을 하기 위한 시도가 몇 번 있었지만 대부분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25년 오카무라 켄타로라는 일본의 이제 해조를 유명한 그 당시에 박사가 와서 조사를 하게 되고 김양식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얻게 됩니다. 이후 26년부터 황해도 수산회가 용호도 그리고 오화도에서 김 착생 시험을 하게 되고 27년에 유의미한 성적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27년 용호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김양식이 시작이 됩니다. 김양식이 이제 되면서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28년에 김양식의 종사는 호수 45호에 불과했다면 33년에는 1118호로 25배나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시찰단 일행은 14일부터 15일까지 용호도를 오게 되는데요. 황해도 수산시험장, 용호도 어업조합, 그리고 건혜태검사소, 용호도 수산실습학교 등을 시찰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용호도로 오게 된 이유가 아까 봤던 대로 황해도청에서 이 지역으로 300호 내지 500호가 이주 가능하기도 하지만 여기 있네요. 개척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일본인들이 대규모로 이주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용호도를 오게 된 것입니다.
용호도로 오게 돼서 이 하라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까 26년부터 용호도에서 김양식을 시작을 하고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1933년인가 되면은 황해도청으로부터 김양식의 공로가 많은 이유로 표창을 받게 되고 이 시기에는 황해도 의회 의원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호도 어업조합장 그리고 수산기술과 뭐 면담, 연회 등을 가지면서 황해도로의 이주에 대한 가능성이나 그런 것을 여부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이 조선 시찰자 중에 히라바야시라는 부회장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하고 갯벌은 대부분 진흙으로 모래땅은 조금 없고 담수 유입하기 위한 하천 또한 전혀 없어서 김해 발육에 상당한 조건이고 일본의 김양식 어민들이 충분히 이주할 만한 곳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주할 만한 곳이라고 본 것이 서장리, 어화도리, 사곤리, 창린도, 흥미면, 순이도, 예진리인데요. 이 지도에서 표시된 이 부분들로 각각 10호씩 이주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15일 이제 용호도를 떠나게 되고 그다음에 18일부터 20일까지는 목포로 와서 해남과 무안, 주위를 둘러보게 됩니다. 전남 지역은 광양, 고흥, 완도, 강진 등등으로 김양식이 발전했지만 서남의 지역은 그곳과 다르게 김양식이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해남 같은 경우는 20년부터 김양식을 했다고 하지만은 북평면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유의미한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무안 같은 경우도 27, 8년부터 아패도를 중심으로 김양식이 이루어져 있었지만은 30년이 돼서야 무안 혜태 어업조합이라는 게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 두 지역은 아까 이 면적에서 보시다시피 다른 지역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완도 같은 경우는 완도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20배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적은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시찰단은 이 다른 지역은 다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지만 이 무안이나 해남 이 지역은 이주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19일 목포항에서 떠나서 이 사람들은 여도라는 곳을 갑니다. 여도가 지금 어딘지 저도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곳에는 여수 공립수산학교 양식입니다. 양식 전수과 학생들이 여기서 김양식을 실습하고 있었습니다. 이 양식 점수과를 아까 봤던 가네코라는 사람이 직접 해가지고 여수 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진입니다. 이 사진들이. 이걸 보고 히라바야시라는 사람은 단시일의 강습으로 인해 각 기술의 급속한 진보에 깜짝 놀란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남 지역 무안 이쪽을 둘러보고 나서는 도쿄의 김양식업이 점점 암영이 들어지는 느낌이다라면서 약간의 우려감 이런 것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네코가 만든 부홍, 이게 이제 부홍인데 이 부홍의 성적이 너무 대단해서 경이적으로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은 광양의 일본홍 방식과 여전히 비슷한 방식으로서 이 부홍보다는 생산량이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행은 무안으로의 이주가 아주 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서는 목포항이라는 대표적인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여기 와서도 충분히 삶을 즐길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보았습니다. 앞에 이 빨간 점으로 찍어놓은 것이 다 이주가 가능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무안군, 그다음에 무안 신안, 해남 비교적 목포하고 근거리에 있는 곳을 잡았고 이 20곳에 148호가 이주를 해도 적당하다라고 보았습니다. 도청에서는 전남으로는 이주가 어렵다라고 했지만 이들이 직접 파악하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실렸지만 그 보고서에 보면은 각 지역에 일본인 거주 여부, 목포까지의 그 여객선 현황, 학교가 무엇이 있고 슈퍼는 있느냐 이런 것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이유인지 이주 계획이 무산됩니다. 왜 무산되었는지 저도 자세히 찾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 나중에 신문 기록이나 이런 걸 보았을 때 이주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림은 1930년대 목포에서 김 생산된 김을 검사하는 그 장면입니다.
히라바야시는 아까도 목포에서 잠깐 말했듯이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김양식을 둘러본 것도 행복하기도 했지만 쇼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조선산 김이 일본산, 특히 도쿄산 김에 비해 가격이 3분의 1로 저렴합니다. 그러면서도 생산량이 월등해서 곧 이 일본산 김은 조선산 김에 비해 바람 앞에 등불이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찌 보면은 이 조선에서 생산하는 이 마른 김은 조악하다라면서 나름 그래도 일본산이 좀 낫지 않나라는 그래서 위로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황해도 사람들을 만나서 이주 여부를 물었을 때 황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당부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만일 이주를 해온다면 주택지를 알선하고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여러 편의를 하면서 도와주겠다고는 합니다만 그러면서 6가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황해도는 염홍, 도쿄는 일본홍 방식으로 양식 자체가 다르다. 두 번째, 김 채취 기간인 1월부터 4월 외에는 다른 생계수단을 찾아야 한다. 세 번째, 이주하려면 상당한 자금 그리고 김 양식에 경험이 있는 자가 와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이주가 가능한 곳은 앞서 봤듯이 조선인의 이주가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또 이 지역은 겨울이 춥기 때문에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의 큰 결심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혼자 오기보다는 일가를 이끌고 와야 한다. 그만큼의 결심도 필요하고 또 외롭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이 이주자들이 오게 되면 조선인들이 만든 그 어업조합에 속해 하는데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이 조선인의 조합의 통제 아래 들어가고 지역민과 그 당시 어업조합의 조선인들과 이해가 일치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또 전남의 관리자들 또한 필히 자기가 온다면 그곳을 꼭 둘러보아라 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 황해도 관원들의 이 6가지 당부를 소개하면서 그 후에 히라바야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민을 받아들여 조선 바다의 보고를 개발해야 할 이 관리라는 사람들이 어찌 식민지책의 좋은 결과를 기약할 수 있겠죠. 이런 나약한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 식민지책의 좋은 결과를 기억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을 합니다. 총독부와 같은 통치 기구를 이용해서 강압적인 수단, 또 일본 자본가들의 후원, 그리고 조선인 관리들의 특별한 편의 속에서 정복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한 섬에 작더라도 몇 가구씩 이민을 보내야 하며 이주 어민들은 절대적인 기백으로 괴로움과 결핍을 이겨낸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주 계획이 33년부터 조선에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 조선 언론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김 정책에 대한 민심이 악화되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932년경에 총독부에는 혜태 통제 정책을 계획합니다. 이미 29년에 정어리 통제책을 실시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어리 통제책으로 동해안에 있던 정어리 어업자들은 가격이 폭락하면서 많은 위기를 겪었거든요. 그리고 32년에 혜태 통제 정책을 계획하려고 하자 김 양식업자들, 특히 전남을 중심으로 많은 반대가 있습니다. 당연히 김 가격이 폭락하고 또 그러하기 때문이겠죠. 결국에는 1934년 혜태 통제 정책은 중지가 되는데 5년 후인 39년에 실시가 됩니다. 옆에 이 도표가 43년경 통제 정책을 실시하면서 혜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것을 그려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34년이 되면 낙동강 연안의 다대포 어업조합, 낙동강 어업조합 등등에서 심각한 흉작이 나타납니다. 무려 생산량이 10분의 1이나 줄어들면서 총독부의 그 기근 대책을 요구하게 할 정도로 좀 높아졌습니다. 대신 총독부는 그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이러한 김 양식업자들의 민심이 점점 안 좋은 상황에서 33년경
이 9월 10일, 아니 9월 7일에 도쿄 어민이 이주한다라는 계획이 들려오고 10일이라는 같은 날 일면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이렇게 사설이 기재가 됩니다. 두 개의 사설을 요약하면은 김양식은 조선 어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매우 컸다. 그리고 이 일제강점기에서 조선 사람들이 주도하는 사업은 오직 김양식 하나뿐이다. 그러면서 응연히 이것마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도쿄 어민의 이주는 조선 어민의 기반을 빼앗을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 안정적이었던 조선의 김양식의 파문을 일으키려는 호사적 기도 아니냐라면서 의심을 합니다. 또 이미 조선의 김양식이 이제 부홍 이런 거로 발전하고 일본홍 방식인데 조선이 이미 일본보다 기술력이 높은 상황에서 기술지도라는 명문을 내세워서 이주한다는 게 말이 안 되며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당국, 조선 총독부나 도청 관계자들에게는 지방의 민심도 살피지 않고 이 그릇된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반대를 합니다.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34년 12월 22일경 이제 시찰단이 둘러보고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조선중앙일보에 다시 이제 하나의 사설이 실립니다. 34년 낙동강 유역에서 충작으로 인해서 응급한 구제책을 실시해야 될 상황에서 지금 도쿄 어민을 이주하겠다는 것은 누구의 계획이며 지금 누가 이걸 실행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만일 이 사람들의 집단 이주가 실행된다면 자본과 기술에 기댄 이 도쿄 어민에 의해서 우리 조선의 김양식업자들은 몰락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와 더불어서 김 정책인 통계 정책과 일수 판매가 실시하는 상황에서 2주까지 된다면 결국 생산기관의 독점이 이루어지고 조선 어민들은 뭐 몰락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후에는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양식이. 그런데 그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루어지는 아니니까 제가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미 김양식업이 포화를 했고 10년대나 뭐 초반에 이주어촌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많은 사례에서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제외하고는 황해도나 어디 전남이나 이런 데서는 거리가 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의 이유가 있을 수 있었겠고 뭐 당연히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오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큰 게 이 지역에서는 이미 부흥 방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기술력이 일본보다 높았습니다. 일본이 온다고 하면은 일본이 조선인들한테 기술을 배워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서 아마 기술력의 차이 이런 것 또한 하나의 문제로서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일본 자료나 이런 걸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키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어떻게 보면은 양식업, 즉 그러니까 크게 보면 수산업의 한 분야에 대한 이야기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주라고 하는 문제, 이주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대와 그리고 진행되는 주최 측에서의 어떤 뭐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 그 오전 세션에서 제일 마지막 발표 박기성 선생님이 하신 발표하고도 연관이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분야도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또 토론에 박기성 선생님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마 이 탁켄진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토론이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지금 저 멀리 중국 샤먼 대학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수송 선생님입니다. 수송 선생님의 발표 제목은 중국에서 일본 금융 네트워크의 전개라는 제목입니다. 자, 그럼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好，谢谢主持人。大家下午好。我是来自中国厦门大学历史系的苏颂。今天我给大家带来的题目是近代日本在中国的金融网络扩张，以台湾银行和朝鲜银行为中心，1899到1937。近代以来，一是经济实力与地缘优势，日资银行成为活跃在中国境内的一支重要金融力量。作为日本的两大殖民地中央银行，台湾银行和朝鲜银行在地缘政治的影响下，分别以台湾和朝鲜为基地，不断向中国华南和东北开设据点，扩张势力，最终南北连结，形成一张覆盖整个中国东部的巨大金融网。那么首先我们来针对这个题目做一个学术史的回顾。关于台湾银行和朝鲜银行在中国的经营网络，学界已经有所触及到。首先是在中国，大陆方面是朱英贵的论文是通过综合考察认为，在南京国民政府时期，虽然因为中国金融力量的发展，使得外国在华银行的势力受到一定的遏制，但是呢，日本银行业在本国政府的政策支持下，依然在东北内外迅速扩张。朝鲜银行在此一阶段的发展历史极为明证。这是大陆方面。台湾方面，李维珍老师的论文呢，他将台湾银行在1937年之前的海外发展历程，按照其扩张规模分为一战之前的以华南为主的扩张时期，一战期间的快速扩张期，以及一战以后的减缓期三个阶段来进行讨论。但是通过我梳理史料，发现这一分期方式有待进一步商榷，这个我们在后文会讲到。然后是在韩国学界，韩国的吴斗焕、曹明根等学者针对朝鲜银行在满洲的扩张情况进行了论述。其中曹明根的研究，它是以经营网的扩张为背景，重点讨论了朝鲜银行的海外银行性质的形成。接下来是日本学界。日本作为台湾和朝鲜曾经的殖民宗主国，所以在日本学界呢，对台湾银行和朝鲜银行的研究成果也是比较多的。首先是波行照一老师，他在日本殖民地金融政策史的研究这一部书里面，针对台湾银行和朝鲜银行海外银行化的发展方向的转变进行了分析，并就这种转变的政策背景进行了论述。另一个学者久末亮一，他系统考察了台湾银行的子银行，也就是华南银行它的筹设以及营业的具体情况。此外呢，还有金子文夫、石河和贵等学者也针对此方面的问题进行了一些论述。但是通过梳理学术史的脉络，可以发现学界目前对于台湾银行和朝鲜银行在中国的网络构建仍然缺乏一个专题性和较为深入的探讨，过于片段化，而更多呢是对其进行一个背景化的论述。我的论文的主要章节分为4个部分，第一部分就是经营网的构建，第二就是领袖强权与网络扩张，第三网络系统的运行机制，第4就是结论部分。首先让我们来看一下经营网的构建。台湾银行和朝鲜银行在中国的发展历程呈现出明显的阶段性特征。首先第一个阶段就是网络的初创期。台湾银行呢，它在1899年9月在台北正式成立，而当时的台湾总督儿玉源太郎以及民政长官后藤新平，他们当时都极力鼓吹对岸经营，
主张对华进行大规模的扩张。在此背景之下呢，台湾银行在成立仅7个月后，也就是1900年5月，便在厦门开设了自己的第一个海外营业点——厦门支店。1903年又设立香港支店，1905年在福州，1907年在汕头分别设立据点。而通过这一系列的操作呢，台湾银行在中国的金融市场初步建立了一个较为稳定的基础。而朝鲜银行是在1911年3月由日本完全吞并朝鲜以后，将原来的韩国银行改称为朝鲜银行。朝鲜银行在成立以后呢，首先是在1913年在奉天、大连和长春设立了3个据点。1914年在四平街，1915年在开原分别设立了派出所和出张所。而通过这一系列的操作，朝鲜银行呢也从朝鲜开始进入中国的东北地区，并且呢想把它发展成为日本的一个海外银行。第二个阶段就是网络的急速膨胀期。而在这一阶段呢，台湾银行首先是在它的政策背景是1909年，时任台湾银行总裁的柳生义在结束了长达10个月的欧美考察以后，随即开始不遗余力地推动台湾银行向海外扩张，从而拉开了台湾银行海外银行化的一个序幕。而此一时间段以内呢，辛亥革命以及第一次世界大战爆发，这些背景呢，都为台湾银行在中国的扩张提供了一个非常好的一个机会。而它在具体的实践中呢，首先是1910年设立的广东出张所，1911年在上海，1912年在九江，1914年在汉口分别设立了营业据点。而通过这些措施，台湾银行的势力呢，逐渐从华南向北推进，一直延续到华东地区，并且呢，进而沿着长江流域进入华中地区。而朝鲜银行呢，的背景是1915年，盛田主纪出任朝鲜银行总裁，而1916年12月呢，盛田主纪又出任日本的大藏大臣，他协同前朝鲜总督寺内正义组成了寺内内阁，他们一起极力推行咸满一体化的政策。而此一时间段呢，一战正在爆发，从而为朝鲜银行的扩张也提供了一个非常好的契机。它的实践呢是在1916年在哈尔滨、营口、傅家店设立3个据点，1917年又在能井村、吉林、新市街、青岛设立了4个据点，1918年又在上海和天津设立营业所。通过这些措施呢，朝鲜银行它的势力呢逐渐从中国的东北向中国华北扩张，并进一步深入到中国的内地。这是一个关于台湾银行和朝鲜银行在华营业据点设立的一个表格。这里是根据台湾银行和朝鲜银行的资料绘制的一幅地图。通过这幅地图，我们可以很清楚看到，朝鲜银行它是以京城为中心，然后向中国的东北扩张，在占领中国东北以后，然后进一步南下，进入中国的华北地区，然后最后呢又到达华东的上海。而台湾银行它是以台北为中心，然后向中国的华南地区建立营业据点，在占领华南市场以后，又进一步向华东地区扩张，进入上海，从而在上海与朝鲜银行形成一个交汇，并且呢，此后呢沿着长江一直往华中地区发展。这是朝鲜银行当时在天津设立的支店的一个遗址。我们可以看到，这个建筑是非常的豪华的，典型的日式建筑。这是原来台湾银行在广东设立的支店，广东营业所的一个建筑。第3个部分就是经营网的收缩。第一次世界大战以后呢，日本输出市场快速萎缩，
从而引发了严重的产能过剩危机。1923年发生了关东大地震，1927年又爆发了昭和金融恐慌，大量的银行休业破产，而台湾银行和朝鲜银行因巨额的贷款无法收回而深受其害。台湾银行呢，1923年关闭了九江支店，1927年关闭了处于华中金融中心的汉口支店。朝鲜银行呢，1920年关闭了满洲里、齐齐哈尔2个据点。1925年，它又同时将四平街、吉林、郑家屯、济南4个出现财政赤字的店铺全部关闭。在金银网的收缩的背景下呢，此后一直到1931年满洲事件爆发以后，两大银行的在华营业网络才逐渐有所恢复。第二个部分就是领袖强权与网络扩张。网络构建的背后呢，实则是人的活动，依靠人的行动来促成的。而银行的最高领导者的思想、权力以及他的扩张意识，都对银行的发展以及网络的扩张产生了深远的影响。在台湾银行的历史上呢，他的第2任总裁柳生一义对台湾银行在中国的发展产生了非常重大的影响。柳生一义他掌管台湾银行长达15年的时间，而柳生呢，他是一位积极的扩张主义者，他十分推崇台湾总督儿玉源太郎，而深受这位扩张主义者所倡导的对岸政策以及南进论的影响。在他的带领下，台湾银行成为日本南进政策的金融协力者，积极充当日本向华南以及南洋扩张贸易的金融机关。在他的积极推动下，在柳生一义担任台湾银行总裁的任期内，台湾银行共设立海外据点12个，而其中中国占到了7个，并且呢，促使台湾银行成功的进入世界金融中心伦敦等地方，而此一时期成为台湾银行业务以及网络扩张最快速的时期。当时人们有一句说法叫做台银即柳生，柳生即台银。而在朝鲜银行的历史上呢，他的也是第2任总裁盛田主纪对朝鲜银行的发展影响非常重大。盛田主纪呢，他自日俄战争以后就进入大藏省任职，参与了各个时期日本对华政策的制定，并且曾经于1909年、1914年2次来中国旅行，对中国的国情是十分了解的。而盛田呢，他对中国的思想是非常激进的，极力主张对华扩张。1916年12月，盛田主纪的转任大藏大臣，他协同寺内内阁全力推行弦满一体化的政策，从而促使朝鲜银行在中国的扩张。而自盛田主纪呢出任朝鲜银行总裁以来，至其卸任大藏大臣总共2年10个月以内，在他的推动下，朝鲜银行在中国共设立了16个营业据点，其中仅仅1918年，他就在海内外共新设据点13个，其中中国占到了8个，而为历年发展是最迅速的。1917年，在其推动下，朝鲜银行一步取代正经银行，发展成为日本在中国东北的中央银行。可以说这个时间段朝鲜银行已经发展到了它业务的一个顶峰。第3部分呢，就是网络系统的运行机制。而在金银网的构建过程中呢，台湾银行呈现出自南向北的一个扩张思路，而与之相对呢，朝鲜银行则呈现出一个自北向南的扩张。在空间上，两大网络系统是相互配合的，一南一北并行发展，并且最终是打破南北的界限，在上海实现交汇，南北结成一片。
而在营业据点人的选址方面，台湾银行所设的据点主要位于各大通商口岸，而朝鲜银行呢，主要位于东北、华北铁路的沿线要地，以及交通枢纽的地方。而在两大经营网的构建过程中，朝鲜银行具有相对完整的网络层级体系。它是从设于中心城市的支店，比如说哈尔滨，以及到位于中等城市的出张所，比如铁岭，以及一直深入到地方基层城镇的派出所，比如说傅家店，从而构成了一个完整的垂直网络系统。这与近代以来日本对东北的统治较为深入，这是密切相关的。而台湾银行的据点呢，则主要集中在中国的南部各大通商口岸，并且是普遍以支店为主，而像出张所还有派出所这些机构呢，则比较少。台湾银行和朝鲜银行呢，它虽然设立于海外，但其在华的经营网络实际上是受到日本政府的远程掌控的，主要体现于它的监督权方面。台湾银行自成立开始，它的监督权则全部属于大藏大臣，对台湾总督府呢是保持独立的状态。而台湾银行的在发展的过程中，它的新业务的开辟以及据点的设立，都必须经过大藏省的批准后才能够实行。这是台湾银行。而朝鲜银行呢，它在成立时形成了一个大藏大臣和朝鲜总督共同所有的这样一个二元监督机制。但是呢，朝鲜总督属于是首要的监督官，这就意味着朝鲜银行它所有的业务的经营情况呢，是受到朝鲜总督府的控制，而非大藏大臣。但是呢，这种情况后来的发生了改变，在一战之后呢，由于朝鲜银行出现了一种经营危机，而它的矛头呢，则直接指向朝鲜总督府的监管不力，所以呢，就到1924年，朝鲜总督府被迫交出朝鲜银行的监督权，而统归大藏省所有。在严格的监督机制下呢，两大银行在华网络的日常运营，其决定权都在大藏省，而其在华的盛衰命运也都取决于日本的对华政策。这可以说这种特点呢，正是两大银行作为国策银行、国策性质的集中体现。最后一个部分就是我的结论部分。近代以来呢，台湾银行和朝鲜银行在地缘政治的背景下，分别以华南、东北为起点，在中国构建了一张纵贯南北、横跨东部和中部的巨大金融网。而台湾银行和朝鲜银行利用遍布各地的营业据点，通过吸收存款、发放借款、发行货币、设立调查机构、搜集情报等等方式，不断地对中国进行经济渗透。如果说近代日本对中国的政治领土侵略为显性手段，则以台湾银行和朝鲜银行为代表的日资银行对中国进行的金融渗透，实为隐性侵略手段。它虽然不容易为人察觉，但是呢，却影响深远。我的发言到此结束，欢迎大家多提宝贵意见，谢谢大家。 네, 두 번째 수성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그 프로그램 시간표를 보시면 이 두 번째 세션이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발표는 3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표를 20분이 아니라 발표 한 30분씩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딱 20분에 맞춰주셨는데요. 아닙니까? 네, 잘못 시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두 번째 발표, 수성 선생님 발표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가 이 식민지를 이렇게 팽창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금융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특히 타이완은행과 조선은행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 동북아 해역을 이렇게, 즉 대만은행은 하남 지방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조선은행은 경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주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중국 해안을 따라 내려오는 그래서 상하이에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 이런 형태의 금융 네트워크를 형성했다고 하는 점 그리고 그 금융 네트워크가 타이완은행과 그다음에 조선은행은 다 저장성의 관리를 받는 곳이긴 했지만 약간의 성격이 좀 달랐고 특히나 조선은행 같은 경우는 조선총독부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고 하는 점들 이런 것들을 좀 재미있게 정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인상 깊게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그 은행의 그 운영 방식들이 그다음에 그 은행의 그 직원들의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직 구성들이 또 달랐다는 점들. 그게 이렇게 비약할 수는 없지만 한쪽은 이게 조선은행은 이제 육지형 그래서 수직적인 구조로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타이완은행은 이제 밑에서 올라오면서 해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지점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지점들이 만들어진 과정에서의 조선은행과의 차이 이런 것들도 좀 드러나지 않았는가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션 마지막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부경대학교의 임주영 선생님께서 러일 전쟁 이후 노령어업권의 획득과 노령어업의 전개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겠습니다. 임주영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러일 전쟁 이후 노령어업권의 획득과 노령어업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발표할 부경대학교 사학과 석사생 임주영입니다. 저는 북양어업이 전개되기 전에 러시아 극동 해역에서 행해졌던 일본인의 어업 활동이 노령어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노령어업이라는 게 이제 근대 이전의 시기부터 근대까지 아우르는 어업으로 노령 지역은 오족 자원이 풍족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지속적인 어업 활동지가 되었고 이는 국가앱으로 축적되었습니다. 특히 노령어업권 획득 이후 노령에서의 어업 활동은 일본 수산업을 거대한 산업의 규모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춰 노령어업의 발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목차 구성은 서론, 1번 서론, 2장 노령어업의 성립, 3장 러일 어업 갈등과 일본의 대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근대 시기 일본은 세계 최대 수산물 소비국이자 생산국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산물의 이용이 많았던 일본에서 수산이라는 분야가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일본은 수산업의 발전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일본 국내에서는 수산 국부론이라는 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수산 기술의 발달은 일본 수산업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근해 어업에서 원형 어업으로의 진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1920년대 북양어업이라는 새로운 어업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북양어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본의 수산물은 태평양에서 각종 어업으로 어획되어서 세계 각지로 수출되었습니다. 이런 북양어업이라는 말이 정착되기 전 북양의 해역에서 행해진 어업을 일컫는 또 다른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령어업입니다. 노령어업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예로부터 살린 아무르강 하류 캄차카 반도와 같은 러시아 극동 수역에서 일본인들이 행했던 각종 어업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1904년에 발발한 러일 전쟁에 대한 전승의 결과로 얻은 어업적 권익을 의미합니다. 전자는 일본인들이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국경이 획정되기 이전부터 러시아 극동수역으로 출어를 행했다는 점과 산업이 목적이 아닌 먹거리를 위한 활동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후자는 전승의 권익으로 연해주, 캄차카 반도, 베링해에서 공식적으로 노령어업권을 인정받아 행한 어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후자의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습니다. 2장 노령어업의 성립입니다. 먼저 1905년 이전의 어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과 러시아 양국
간의 국경이 획정되기 전인 에도 막부 또는 그보다 더 이전 시기부터 일본인들은 연해주, 사할린 등으로 출어를 행했습니다. 사할린의 아니바만 부근을 중심으로 어업 활동을 펼쳤으며 이 당시의 어업은 산업으로까지 발달하지는 않았고 어획물들은 어민들의 음식 또는 가축의 사료로 이용되었습니다. 이 당시 사할린에는 일본 외에 러시아도 영향력을 펼쳤습니다. 양국은 1855년 시모다 조약을 통해 양국 간의 국경을 획정하고자 했으나 사할린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동 관할로 협의했습니다. 시모다 조약 이후 사할린 섬에서는 러시아인과 일본인 모두 자유로운 왕래와 토지 구입, 건축 등이 가능해집니다. 이 때문에 일본 어민들은 계절에 따라 어기에만 활동하던 것을 사할린의 근거지를 두고 자유로운 어업 활동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할린 지역의 어업은 187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이 체결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조약으로 사할린 섬 전체의 영유권이 러시아에게 인정되면서 기존의 일본 어민들은 타국 영해에서 어업을 행해야 했습니다. 어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에 일본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사할린 내에 일본인의 재산 배상과 어업권을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이전에 사할린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계속 어업을 하길 원한다면 기존에 소유한 토지를 근거지로 하여 어업 활동을 보장하고 평생 수면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로 일본의 어민들은 사할린을 근거지로 삼아 인근의 연해주, 캄차카 반도까지 어업 활동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어업에 대한 보장은 받았지만 일본 어민들의 어업 활동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할린이 아닌 홋카이도, 쿠릴 열도의 개발을 위해 어민들에게 노령의 어장을 포기하는 어업 단연서의 제출을 회유했고 러시아 측에서는 어업세 징수를 선포했습니다. 1893년 러시아는 어업세법을 발표해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고 이 어업세로 인해 일본 어민들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러시아와 일본은 몇 차례 교섭을 통해서 어업세를 감소시켰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한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노령 지역으로의 출어는 자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후에도 노령 지역에서의 어업은 러시아의 억제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더하여 당시 라오둥 반도를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의 갈등은 일본 어민들에게 하나의 불안 요소였고 양국의 팽배한 대립 구도는 러일 전쟁으로 나타났습니다. 승리로 끝난 이 전쟁에서 일본은 노령 어업의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는데 바로 노령 어업권의 획득입니다. 1905년 러일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러일 양국은 미국 중재로 포츠머스 회담을 개최합니다. 약 1개월간의 협상 끝에 15개조의 러일 강화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의 11조를 통해서 일본은 전쟁의 배상금을 묻지 않는 대가로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 섬을 할양받았고 연해주, 오호츠크해, 베링해 등지의 어업권을 획득했습니다. 이것은 조약을 통해 획득한 권익으로 일본인의 노령 어업권이 처음으로 명문화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1907년 러일 어업 조약이 체결되었고 일본은 노령 어업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14개조로 구성된 조약의 주요 내용은 노령 지역에서 일본의 수산물 포획과 제조의 권리, 러일 양국민의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았고 세금 공과에 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일본은 노령 어업권을 전승의 권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하코다테, 니가타, 도야마 등 일본 연안 지역 어민들의 대거 출어로 나타났습니다. 러일 어업 조약 이후부터 노령 어업은 산업화의 경향을 띠게 되는데요. 이때 전문 어업자가 등장합니다. 이전에는 매어 형식으로 출어하던 것이 1907년 어업 구역 경매에 나서게 되면서 정식 출어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1907년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청에서 열린 구두 경매에 붙여진 229개의 어업 구역 중 일본인이 총 87개,
러시아인이 총 6개를 낙찰받습니다. 경매의 결과를 비춰볼 때 러시아인에 비해 일본 어업자들의 낙찰 수가 월등한 것은 일본인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투자는 1917년에 일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어업 구역의 수가 노령 어업권을 획득한 당초보다 약 2배 증가한 것과 약 5배로 증가한 어획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던 노령 어업에도 비관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노령 어업을 통해 어획한 대부분의 수산물은 염장어로 제조가 되었는데 당시 일본 국내에서는 염장어의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이에 일본 어업자들의 비관적인 여론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령수산조합은 제조 방법의 개선, 판로의 확장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910년 츠츠미 쇼카이의 캄차카하구 어장에서 홍연어와 은연어 통조림 시험 제조를 시작했고 영국, 시장 등 해외 판로 확장을 통해 통조림 생산량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생산량의 증가는 1917년이 되면 어업 생산 총액 중 통조림 제조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제조와 판로의 다각화를 통해 비관적 여론을 벗어나게 되자 노령 어업 지역에는 일본 어업자들의 어장이 즐비하게 되었습니다. 노령 어업은 노령 어업권의 획득과 함께 산인을 중심으로 베링해까지 확장해 나갔고 노령 어업권의 시행 초기보다 어업 구역의 수, 어업 종사자의 수, 어획량의 규모도 하나의 산업으로 커지게 됩니다. 3장 러일 어업 갈등과 일본의 대처입니다. 일본인들은 노령 어업권의 획득으로 러시아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타국의 영해에서 행해진 어업 활동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습니다. 1907년 경매 이후 일본 어업자들은 노령 지역의 많은 어획 구역을 확보해 기존보다 약 3배 이상 출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령 지역의 일본 어업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견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연해주 지역에서는 일본 어업자들의 어업 활동에 비교적 많은 통제들이 좀 더 가해졌는데요. 국유재산청을 비롯한 연해주에 있던 러시아의 관청들은 1907년 러일 어업 협약에서 규정한 것 외에 매년 어업 구역표와 구칙을 발표했고 이것을 통해서 일본인의 어업 경영을 상세히 규정했습니다. 또한 어족 보호를 위한 일부 어업 구역을 폐쇄, 그리고 청어, 부망의 사용 금지, 계량망 사용 금지 등을 시행하면서 어업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노령 지역에서도 특히 연해주 지역에서 이와 같은 제재들이 많은 영향을 받은 이유는 염장 제조법과 어획법 등이 러시아식으로 발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정부는 이곳에서의 어업 활동 시에 러시아 정부 및 어업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원했습니다. 러시아의 규제에 일본 어업자들은 일본 정부에 외교적 해결을 요청하기도 했고 어업자 스스로 노령 연해주 수산조합을 조직하여 러시아 국유재산청의 어업 감독관과 접촉하는 등 다각도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중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러시아 혁명의 파급은 극동 지방의 정세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어업 구역 경매였습니다. 10월 혁명 이후 러시아 내전으로 인해 노령 어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1918년 어업 구역의 경매는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연해주 젬스트보에 의해 집행되었고 1년 뒤에는 알렉산드르 콜차크 정권 관할하에서 행해졌습니다. 이러한 어업 구역 경매 외에도 러일 어업 협약 재협의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본래 러일 어업 협약 제13조에 의하면 매 12년마다 양국은 새로 협약을 갱신 또는 개정을 해야 했는데 1907년 이후에 재교섭을 하는 해가 바로 1919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내전 중이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당시 사실상 극동
지역의 정권을 잡고 있던 콜차크 정권과 교섭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현행 어업협약과 어업권의 기존 효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혼란한 정세가 계속되는 와중에 노령어업은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러시아에서 적군의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연해주와 흑룡강 오호츠크해에서 일본인 어장 26개, 그리고 통조림 공장 3개가 공격을 받아서 파손을 받게 됩니다. 또한 1920년에는 니콜라예브스크 나아무레에서 니항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노령어업권의 권익 보호라는 명분으로 1921년 어업자들의 자치적 출어, 즉 자위 출어를 허용합니다. 1921년에 시행된 자위 출어는 어업 구역의 경매를 하지 않고 러시아 측에 납부해야 할 임차료나 기타 공과금을 노령수산조합에 공탁하게 했습니다. 이 자위 출어는 소비에트 연방이 러시아 정권을 잡으면서 비로소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위 출어 시기의 생산 실적을 보면 1920년대 경영되었던 어업 구역의 수가 246개에서 21년에는 224개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어획량이나 염장어 생산량, 통조림 생산량은 오히려 더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 기간 동안 시행된 일본의 자위 출어는 러시아 국내 정세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노령어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일본의 노령어업은 대형 기선을 도입하고 어획량의 증가를 통해서 오히려 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네, 결론입니다. 1905년 공식적으로 인정된 노령어업권의 획득은 극동 해역의 어업을 하나의 산업 형태로 발전시켰습니다. 1908년부터 어업구역 경매를 통해 정식으로 출어간 노령어업은 약 10년 동안 어획량이 5배로 증가할 만큼 성장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수산물의 제조 방식, 해외 판로 확대 등 일본 전체 수산업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노령 지역에서 어업 활동은 러일 양국 정치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를 맞이하지만 1920년대 후반이 되면 노령어업은 재도약을 하게 됩니다. 어업 영역을 북태평양 각지로 넓혀 나가고 발달된 기술을 접목시켜 각종 모선식 어업, 어선어업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령어업의 전개와 함께 북양어업으로 변화되는 과정과 그리고 일본 수산업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서 노령 수산조합의 설립과 일본 농상무성과의 관계 등 세분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세션 마지막 발표 박주현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이번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발표 두 개가 다 수산업 관련이고요. 또 앞에 제1세션에서 했던 박기성 선생님의 발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공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토론 시간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발표하신 내용은 되게 좀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대적인 그 출어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해로 나아가서, 그러니까 자국의 연해가 아니라 외국, 그러니까 연해를 벗어나서 원해로 가서 어업을 하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들, 발생하는 문제들. 요즘에 우리 한반도 주변에도 이제 어업 마찰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계기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인 것 같고, 또 이게 국내 정세와도 상당히 맞물리면서 복잡하게 전개되었다는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의 발표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정표에 나와 있는 것대로 세 분의 지정 토론자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보면 첫 번째 토론을 질문해 주실 분들은 저는 이제 박기상 선생님, 부경대학교 박기상 선생님 나와 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실 분은 린서허 선생님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양샤오
선생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은 저도 제 자리로 가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일단 그 앞에 1세션에서도 했던 것처럼 먼저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되 질문을 하시기 전에 먼저 질문을 어떤 분에게 하실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꼭 질문을 한 개만 하라는 그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 개 더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뭔가 석연치 않다 싶으면 다시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일정표상에서 시간 표시가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토론을 진행하고 난 다음 토론이 다 끝나면 다시 그 이후 진행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 박희선 선생님 어떤 분에게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탁현진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전라남도 수산시험장에 대한 내용이 부홍을 개발한 내용 외에는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전라남도 수산시험장이 김 그리고 해태와 관련된 다른 영향이 있는지 다른 사업을 진행한 것이 있는지 혹은 그것과 함께 전라남도 수산시험장이 진행한 해태 김과 김 이외에 다른 사업들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따로 제가 정리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네. 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이 주다 보니까 수산시험장에 관한 자료들은 제가 그냥 가져왔고 자세히는 그 전라남도 수산시험 자체에 대해서 제가 연구는 안 했는데요. 20년간 30년 보고서가 한 2권, 3권 나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김의 양식의 발전, 그 생산 방법에 대한 변화 이런 게 논문 보고서로 한 3-4편 정도가 나와 있고요. 김 관련해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조선지 수산에도 황해도 지역이나 아니면 이후에 그 판매 통계 이런 것 방법에 관해서 한 3-4편 정도가 더 있습니다. 네. 또 네, 저 혹시 하나만 더 네, 지금 괜찮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일본에는 이 부홍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서 이제 부홍의 방식이 원래의 방식, 기존의 방식보다 3배 정도의 더 많은 어획량을 산출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전파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걸 오래전부터 좀 고민을 해왔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왜 그런지는 살피지 못했습니다. 일단 일본까지 제가 아직 공부를 넓히기에는 좀 부족하고 지금 이 조선으로 한정을 해서 하고 있긴 하는데요. 아마도 가장 큰 이유가 그래도 지역이 좀 달라서 지역이라는 게 그 바다의 환경 이런 부분이 좀 달라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은 식민지 하에서 굳이 조선에서 저렇게 싼 값에 많이 들여오면 되는데 굳이 뭐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개인적으로 한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이제 왜 조선에 발달된 그 김양식 기법이 왜 일본에 전파가 되지 않았는가? 네. 그 이야기는 답변을 들으면은 결국은 일본이 굳이 김양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들리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 않나요? 네, 그렇지는 않는데요. 일본은 방식으로 방식 계속 하긴 하는데 네. 정확히 저도 여기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쪽은 앞으로 좀 연구를 해봐야 네네. 되겠다는 생각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이 없으면 바로 이어서 린서허 젠샹 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에게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谢谢三位发表。那我想向苏松老师提问，那有关3个问题，就是前面在看关于台湾银行和朝鲜银行的时候，有看到说，除了在上海、香港、福州、汕头以外，还有一些其他的海外据点。那第一个是想请问说，那台湾银行跟朝鲜银行在哪边还有海外据点？那第二个问题是，这些海外的据点是不是都和当时候的南进政策有关系，或者是和当时其他的政策有相关？那以及最后一个问题是，当时的朝鲜银行和台湾银行在其他的海外据点中，他们是不是一样跟在上海、香港等据点时一样是相互做呼应，是作为说那朝鲜由北往南，那台湾银行由南往北这样来做呼应？那以上，谢谢。 네, 好，非常感谢倪家豪老师的那个提问。现在就第一个问题我做一下回答，就是关于海外有哪些海外据点。这个其实他们的海外据点是设立的非常多的，比如说像台湾银行的话，它在那个新加坡，还有那个东南亚那一块的那个三宝垄泗水还有那个伦敦的地方，伦敦当时世界金融中心在伦敦，它也设立了海外据点。朝鲜银行也是如此，它当时在就是在那个伦敦的也设立的有一个营业所这是第一个问题。他们的海外据点的话，其实是分布的非常广泛的，尤其是以台湾银行，这个是它的一个特色。第二个呢，这些海外据点跟南进政策是否有关这个呢，可以通过台湾银行来作为一个说明。像台湾银行在东南亚它所设立的这些据点，包括雅加达、泗水、三宝垄这些地方的据点呢，它跟当时的总督府的南进政策都是有非常大的一个关联都是在此背景之下所设立的，但是也有所特殊的，比如说当时他设立的一个伦敦据点，他之所以要进入伦敦，是因为伦敦是当时的世界金融中心，而当时台湾银行它是想把自己打造成一个世界性的银行，而非仅仅只是屈居于台湾岛，所以他当时在伦敦设立据点是没有日本国内的政策支持以及台湾总督府的政策支持的，这是他自身的一个作为一个银行为了自身利益的考虑的一个结果其实这也是我一直以来比较关注的一个问题，就是它在自身的盈利性以及国策性方面是如何取舍的这是第二个问题。而第三个问题就是这些海外据点跟国内跟在中国的这些据点是否有呼应这个是完全可以肯定的，因为海外据点它是以在华的这些据点为基础，而它设立的这些海外据点呢一个重要的方面就是发展外汇，就是把自己打造成一个海外银行，与世界各地建立这样一种金融网这样的话就方便日本在世界各地的商业经营，为这些日本商人提供方便的这个外汇的这种便利，促进日本的商业的发展这是我的回答，谢谢。 네, 질문과 대답이 이어졌습니다만 혹시 린스허 선생님 더 보충 질문이나 뭐 다른 질문이 없으신가요? 没有，谢谢。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일단 두 분의 방금 질문과 토론은 뭐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은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타이완은행이나 조선은행이 이
국가 경영이라는 것과 또 회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들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 발표하신 분한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 해외 거점을 만들어내는데 외환 거래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축통화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달러, 그 다음에 뭐 지금 중국도 이제 그 위엔화를 이렇게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텐데 이 당시에 그 일본 제국주의도 당연히 일본계 은행을 가지고 적어도 자신들이 식민지나 지배 세력 내에서는 그런 일본 엔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했던 노력들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질문이 생각이 나는데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好的，谢谢老师。您这个提问非常好，就是对我以那个台湾银行在中国的那个事例来说明吧。就是台湾银行它在1911年，它是在那个中国当时发生的辛亥革命，而台湾银行的当时的总裁是柳生一，他就想借助中国的这个革命的背景因为当时中国发生革命，然后国内的银行它的发生了一个严重的信用危机，所以导致中国国内的货币其实它的流通产生了一个困难并且当时中国面临的一种困境，就是中国国内的货币非常繁杂，各种各样的货币，还有外来的货币，比如说阴阳，还有那个墨西哥的那个货币，也都源源不断的流到中国国内。所以当时台湾银行就想把日本银元大力的推广到中国来统一中国华南的这个货币市场当时呢，日本已经实行了金本位制改革，它的国内已经不再需要这种银元，所以当时的台湾银行就想把这些银元都运到中国华南，来统一中国的这个货币市场。就我个人来看这种其实它是台湾银行作为一个殖民地银行，这是它殖民扩张性的一个非常好的一个典型事例。它不把自己定位在台湾的中央银行这样一个小角色，而是想把自己打造成一个，比如说英国的汇丰银行这样的一个全球性的一个大银行这样的一个定位这是台湾银行还有就是朝鲜银行，其实它在当时的中国东北也是发行了很多金本位制的货币，企图统一中国东北的货币市场。这也是可以说作为两大殖民银行，他们的扩张性都是具有高度的相似性和一致性的。好，谢谢老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세 번째 그 토론자분 양샤오 선생님 어떤 분에게 질문을 해주실까요? 네. 谢谢各位老师的发表。我有2个问题。第一个问题想请教幕府大学的 Tak 老师，您在发表当中提到，当时在朝鲜半岛生产的紫菜，它的价格大概只有日本的1/3，但是质量是比较差的。然后您又提到了当时朝鲜的养殖方式在技术上是领先日本的，那我就是想请教，这种技术上的领先是否只是产量上的有所提高，但是对于质量上没有办法进行提高呢？或者说，朝鲜生产的紫菜质量比较差的原因是什么？谢谢，这是我的问题。我的第2个问题请教厦门大学苏老师，您的那个发表过程中有一个图片是显示朝鲜银行和台湾银行他们在进行扩张的一个路径啊，我好像看到在朝鲜好像也有台湾银行的业务存在，是吗？
或者说是在台湾是不是也有朝鲜银行的业务存在？那么这两家银行他们是只是合作，还是也存在这样竞争的关系呢？谢谢。 네, 네. 저기 질문을 두 분에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탁킨 선생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성 선생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탁킨 선생님 대답. 네, 그 김해 생산 품질 떨어진다는 건 그 아까 봤던 시찰단 일행의 생각이었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김 양식과 생산은 아니 제조는 좀 다른데요. 우리가 김을 바닷가에서 양식을 해서 물김 형태로 가져와서 그걸 말리는 작업을 생산이라고 하는데 김 양식 기술은 한국이 일본보다 나았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김을 다시 마른 김으로 만드는 과정이 일본에서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본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방법이 좀 다른데요. 제조하는 방법이 일본식 자기네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1910년대 초반에 많은 개량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일본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식으로 만든 것은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데 그걸 개량 혜태라 부르고 조선에서는 조선식으로 이전부터 계속 하고 있던 재래 혜태라는 것을 판매를 하거든요. 품질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일본산보다 가격이 싼 이유는 식민지 체제도 좀 포함이 된다 생각을 하고 일본보다는 당시 물가가 쌌던 것도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품질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어떠신가요? 양샤오 선생님. 그러면 바로 이어서 우리 수성 선생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好的，谢谢杨晓老师这个提问。我可以投一下屏吗？然后把那个图片放出来。就是这一幅地图刚刚杨晓老师有问到，在朝鲜有没有台湾银行，或者是在台湾有没有朝鲜银行？其实通过我的这幅图的图例可以发现，朝鲜银行我是用三角形来标注的，台湾银行是用圆圈来标注的。我们可以发现，在朝鲜半岛，还有在中国东北，也就是所谓的朝鲜银行的势力范围内，是没有台湾银行存在的。而在台湾以及中国华南地区那个朝鲜银行也是不存在的。之所以导致这种现象，是因为当时日本国内它是其实对这两大银行它是有一个分工的，就是朝鲜银行主要集中在中国东北，它是通过与正经银行相配合来发展势力，而在中国的南部，包括台湾是台湾银行的势力范围，这二者之间是互不干扰的。所以在北方不存在，至少在它的核心区域，比如说朝鲜是没有台湾银行的，在台湾也是没有朝鲜银行的。而您刚刚问到，就是他们之间是一种什么样的关系，是合作还是竞争呢？这个其实因为他们的势力范围是不冲突的，所以主体上是以一种合作的方式来进行的，并且呢都是为了日本的殖民势力的扩张这样一个目的为宗旨的是这一方面。但是呢有一个方面值得注意，那就是朝鲜银行在北方北方它的势力范围呢，同时有另一家国策银行存在，那就是正经银行。所以在中国的北方，在中国的东北，朝鲜银行和正经银行它们其实之间是存在一个竞争关系的。包括我刚刚在 PPT 里面有讲到，就是在1917年，朝鲜银行它取代了正经银行在中国东北的这样一个核心银行的地位，成为日本统治中国东北的中央银行。
这其实就是他们之间存在竞争关系的一个非常好的证据，并且对于此事，正金银行一直是耿耿于怀的。对此，当时那个正金银行的资料里面讲到的是，对于此事件的发生，正金银行感到非常的遗憾。所以说，这可以是他们之间存在竞争关系的一个很好的证据但是整体上来讲呢，因为他们都是日本的国策银行，都是受日本政府的控制，所以他们之间主体上是以合作为主。好的，我的回答就到此，谢谢。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차례대로 세 분의 질문 그다음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2 세션 세 분의 발표와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션을 마치고 나면 지금으로부터 한 20분, 그러니까 3시 20분부터 제3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2 세션에 발표와 토론해 주신 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